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더 알게 되는 사연인데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혜경입니다. 저는 북한의 고위층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 나이는 23살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제 삶은 오랜 시간 치열한 고민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북한을 떠나 자유를 찾아 나선 여정과 그 안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연민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제 삶은 나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 간부셨고 우리 가족은 북한 내에서도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다른 주민들과는 다르게 부족함 없이 자랐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혜택 속에서 저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특권층이라도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는 그 특권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병을 앓기 시작한 건 제가 18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심각한 병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의료체계가 엉망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약도 없었고 의료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병명조차 알 수 없었던 어머니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저는 눈앞에서 어머니가 고통 속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가 무료라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병원이 있어도 검사를 해야 병명을 알 수 있을 텐데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병명을 모르고 병명을 모르니 어떤 약을 써야 할지 모르니 약이 없고 그러니 병을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기만 했고 결국 저희 가족은 몸에 좋다는 약을 중국에서 몰래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값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쌌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지만 외화벌이를 강요받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일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었죠.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약을 써야 했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뇌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뇌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뇌물을 주면 되고 되는 일도 뇌물 없이는 되지 않는 게 북한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뇌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여 뇌물로 사회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가족의 파멸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특권층이 가진 삶의 이면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당 간부의 딸로 자랐지만 그 속에서 느낀 건 절대적이지 않은 불안한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고 덕분에 저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항상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권을 누리면서도 그 아래 깔린 체제의 모순과 압박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저 역시 그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물로 움직이는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듯 언젠가 누군가를 없애고 싶을 땐 뇌물죄를 적용하면 뇌물죄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기도 하니까요. 아버지가 한 번은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혜경아,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 간부로서 충성하며 국가를 위해 일해왔던 아버지도 언제든 그 특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북한 체제의 허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늦으시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고 집안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집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보이부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랭한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씨 맞습니까? 당신 아버지가 뇌물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다니요? 그것도 뇌물죄로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 약을 구해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며 일을 처리하셨고 또 아버지도 일 처리하시는데 뇌물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뇌물죄로 아버지가 잡혀가갔습니다. 그들은 냉혹하게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말없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현실은 어머니를 더 쇠약하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후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었고 오히려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이유는 단순한 뇌물죄였습니다. 북한 내에서 고위 간부들은 늘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뇌물은 두려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언제든 체포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 부패한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았고 결국 그 칼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체포된 후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 나빠졌고 저는 더 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더 이상 북한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버지가 당 간부였던 덕분에 북한 내에서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뇌물죄로 체포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은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혜경아, 너라도 여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외봉사원으로 나가라. 너만이라도 탈출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버티다가는 우리처럼 무너질 거야. 사실 대외봉사원으로 나가는 길은 북한 체제 안에서 아주 드문 기회였습니다. 대외봉사원으로 뽑히게 되면 외국으로 파견되어 북한 식당에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선발 과정이 있었어요. 저 같은 여성이 뽑히려면 키, 외모, 재능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상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인물이어야만 하죠. 다행히 저는 북한 여자 중에 키도 큰 편이고 주변에서 이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외봉사원 양성소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성소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도움과 아버지의 남아있는 인맥 덕분에 저는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입소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감시였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큰 부담감과 압박이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양성소에서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사상 교육은 자본주의에 대한 경멸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드러낼까봐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 즉시 추방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상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늘 탈출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저를 견디게 만들었죠. 양성소에서는 저희를 감시하는 요원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의 눈을 피해 탈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자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대외봉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상 교육만 잘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모 평가와 노래와 춤 실력 평가도 매우 중요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의 소질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발성 연습을 하고 춤 동작을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대외봉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중국으로 파견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중국에서도 여전히 저를 감시하는 눈길이 따라다닐 것이며 그곳이 새로운 억압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중국으로 파견되던 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중국에 도착해 일하게 된 곳은 북한 식당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희는 여전히 철저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식당의 지배인은 북한 보위부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식당의 모든 종업원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저희를 항상 주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제에 불충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위부에 보고되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지배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시선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한혜경, 잠깐 나와. 지배인은 짧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불러내는 말투는 이미 동료들에게 들은 여러 소문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적 착취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몇몇 동료들은 이미 지배인의 눈에 들기 위해 성적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배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제게 다가와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잘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알겠지? 그는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제가 북한으로 송환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가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배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성적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너 조심해. 그의 말은 늘 제게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공포 속에서 매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그저 침묵 속에서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위요원들 역시 저희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가 외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후 저를 따로 불러내 추궁했습니다. 너 그 손님에게 뭘 말했지? 뭔가 말을 했을 거야. 보위요원은 벽 쪽으로 저를 몰아붙이며 무섭게 추궁했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 저희는 항상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으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그들의 추궁에 응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에 와서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감시와 착취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나는 이곳에서 무너질 거야. 그때부터 저는 탈출에 대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탈출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배인이 다시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끔찍한 요구를 할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방에 들어서기 전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손안에 있었고 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하나의 강력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견디겠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감옥 같은 생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탈출하지 않으면 저는 끝없이 무너질 것이고 결국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이곳에서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대외봉사원으로 일하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한국인 선교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가끔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었고 탈북자들이 그와 접촉을 통해 탈출한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는 저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나도 이 사람 덕분에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그때부터 탈출을 진지하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고 벗어날 방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와 은밀히 접촉했고 그는 저에게 탈출 경로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은 무척 위험했고 걸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은 물론 죽음과도 같은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계속 살다가는 제 정신도 몸도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건 나의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선교사는 저에게 탈출 시점과 경로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탈출 계획은 아주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로를 따라가려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의 이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중국 공안은 북한 탈북자들을 색출해 다시 북송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저는 그날이 식당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을 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자유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자유로 갈 수 있어. 탈출 당일 저는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어두운 뒷골목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선교사와 만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작은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타고 있었고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우리가 탈출할 경로와 검문소 통과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탈출 경로 중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검문소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탈출하는 동안 수많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곳을 무사히 지나야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차량을 세웠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공안은 차를 세운 뒤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고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만약 이 검문소에서 발각된다면 저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처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공안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살았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의 검문소를 더 통과해야 했습니다. 차는 밤낮을 달렸고 그동안 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교사와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베트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탈북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언제든 발각되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나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불안정한 신분으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임시거처는 작고 비좁았으며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부나 경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교민이었어요. 그 교민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보내기 위한 경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교민을 통해 탈출 후 첫 번째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곳에서 다시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도 여전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교민 덕분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필요한 서류와 신분 보호 절차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나라의 경찰에게 검문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때 발각되었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었죠. 다행히 그 순간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전 정말 5초도 안 되어 경악을 했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난 멀리 돌아왔지만 지리적으로 북한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지옥과 천국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위험을 넘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북한 식당에서 겪었던 치욕과 탈출 과정에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한참을 주저앉아 통곡하며 오열했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난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기쁘게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조사받은 후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탈출하는 동안 병세가 더 악화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찾았지만 그 자유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끝내 이곳에 오지 못하셨구나.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과 어머니와 함께 자유를 나누지 못했다는 아픔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북한을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경아, 내가 더 버티지 못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 말씀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저는 그 말을 따라 중국으로 갔고 또 거기서 탈출까지 할 용기를 얻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정착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탈출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까? 내가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원망스러워. 그 생각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었지만 어머니와 나누지 못한 자유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어 갈수록 어머니가 없는 이 상황이 저에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든 것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함께 계셨다면 이 자유를 함께 누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자유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외국어처럼 들렸고 한국인들은 친절하지만 난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무엇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벽이 있는 듯하고 선을 긋는 듯한 태도에 한 번씩 서러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지만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은 마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처럼 폐쇄된 국가에서 살다가 갑자기 너무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한 번씩 버겁기까지 합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순간 너무나도 쓸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그곳에서 고통받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때때로 너무 무겁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자유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인해지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혜경아,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저는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 상처는 동시에 저를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고통 속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결코 이 길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어머니가 바라셨던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와 협력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들을 돕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소식을 듣게 된다면 탈출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가 살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저 혼자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유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 아버지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